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3대 지수가 엇갈리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 연장과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급락이 있었는데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가파른 반등은 보여주지 않고 시장이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지만 다우와 S&P 500 지수는 상승 전환하면서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10년물 국채금리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자, 일단은 오늘 장중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국채금리 상승 조금 안정되는가 싶었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러면서 최근에 일단 매도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다. 이러면서 방어주 쪽으로 시장에 자금이 좀 쏠리는 모습이었지만 다만 오전 중에 1.494%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오후 들어서면서 1.5%대를 다시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다시 한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전체적으로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조정을 역시 받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자, 업종별로 확인을 해보면 11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 6개 업종이 상승을 했네요. 5개 업종은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유틸리티나 부동산, 필수 소비재 섹터 쪽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술주가 0.4%,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역시 0.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주와 방어주 쪽에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칩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1.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역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이 0.45% 하락, 반면에 테슬라는 0.48% 상승했고요. 넷플릭스는 강한 반등을 오늘 2.6%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종목이 보잉이 있었는데 보잉의 상승세도 가팔랐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원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또 뉴욕 증시에 새로 상장한 종목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안경을 팔던 업체인데 이 와비파커라는 종목이 오늘 새로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 36%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을 했습니다. 온라인 쪽에서의 안경 판매 업체가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도 확대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다라는 종목까지 신규 상장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월 연준 의장과 각 지역은행 총재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파월 의장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유럽 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해서 대유행, 이 팬데믹 대유행에서 회복하는 경제 재개와 결부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향후 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컨퍼런스에서 이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은 매우 강한 수요와 그리고 공급의 제약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모두 경제 재개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고 어쨌든 극복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슈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를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도 역시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곧 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내년 말에 앞서서 급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금리 인상이 아니라 2023년에 가야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일단은 좀 안정시키는 언급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될 것이다라고 패트릭 하커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부적절한 주식 거래 논란으로 사퇴하는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대신에 이제 내년에 이 FOMC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는 이러면서 과연 패트릭 하커의 이제 입장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FOMC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연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어떤 결정을 보여줄지도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역시 미국의 부채 완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상원이 이르면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임시 예산안을 표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해외 월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법안을 이르면 29일에 표결에 붙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셧다운이라도 좀 막아봐야겠다라고 시장에서 막자는 취지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서 이 임시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에 앞서서 하원이 통과시켰던 예산안과는 좀 별도의 예산안입니다. 하원에서 통과시켰던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유예안과는 다른 것이고 공화당이 반대하는 부채한도 유예안은 제외한 이런 임시 예산안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셧다운을 막겠다라는 의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셧다운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어떤 결정, 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천연가스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뛰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천연가스 가격이 일단은 조금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EU 쪽에서 천연가스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2027년까지 연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EU 쪽에서 이 친환경 정책, 이 제로 탄소 배출과 관련된 것에 한 발 물러서는 결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EU 쪽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천연가스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중국 쪽에서 이 천연가스 수요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의 천연가스 생산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공급 부족도 역시 겹치고 있다는 상황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떤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움직였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지수와 S&P 500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이슈가 있었던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루시드 모터스입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다음 달에 럭셔리 세단인 루시드 에어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7,000대 이상을 생산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미 13,000명 이상 예약을 주문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루시드 에어는 약 9천만 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7% 넘게 상승하면서 2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게임사인 나이트 스쿨 스튜디오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게임사를 인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 CNBC 측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추가금 없이 이미 지금 가입한 구독자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59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도 600달러 선 넘어가면서 609달러 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번스타인 측에서는 이 보잉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를 252달러 선에서 279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연말까지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잉은 2% 넘게, 3% 넘게 상승했고요. 22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브랜드인 갭입니다. 이 갭은 이번 해에만 주가가 64% 이상 상승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 가수 캐니에 웨스트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의류를 출시를 했는데 이미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웰스파고 측에서는 콜라보에 따라서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2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입니다. 머크가 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머크 같은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3상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이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상승했고 7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P입니다. JP 모건 측에서 HP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전자기기의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최근에는 재택근무에 따라서 PC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났는데 현재 이 팬데믹 사태가 좀 잦아들게 되면은 전자기기의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4%가 넘게 빠졌고 2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역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뉴욕 시장이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어제 급락을 전부 다 만회하지는 못하고 일단 하락을 멈추는 정도의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좀 버거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일단 정강 후약으로 갔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그다음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좀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 타임 그러니까 2시 반 정도 이후부터는 이제 자꾸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금리도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스닥이 다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좀 혼조세를 보이고 그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이 약세를 자꾸 보여주고 네. 있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또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상승 동력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사실. 근데 오히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실물 경기 단에서는 오히려 다우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제 실물이 어느 정도 조금 더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네. 지금은 이제 거품은 꺼지고 대신에 실물 경기 단의 회복이 이제 좀 교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달러화가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네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좀 더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환율은 좀 더 급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이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오기에는 약간 버거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모습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 그 파월 의장이 어제 가지고 계속 이제 패널 회의를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서플라이 체인이
이런 팬데믹에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이 되어 있는 물건은 많은데 이것들이 제때 적소에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도 여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조금 내년까지는 이런 인플레이션은 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네. 만약에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 가지고선 어떤 확실한 증거가 보이고 앞으로 이게 좀 더 지속이 돼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으면은 이게 테이퍼링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금리 인상을 바로 단행하겠다라는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봤을 때는 이제는 연준도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보기에는 상당히 상황이 좀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좀 증시의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연준 쪽에서는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 금리 인상,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는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또 증시에 부담을 줬던 것이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었지만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좀 미궁 속이기 때문인데요. 아까도 말씀 제가 살짝 드렸지만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라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서라도 셧다운을 좀 막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에는 큰 충격은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미국 민주당이 약간 무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왜 상원이 이 부채 한도 상한을 자꾸 막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들 역대로 진짜로 엄청나게 많이 부채 한도를 상한을 시켰거든요. 네네.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안 되면은 샷다운을 2번 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한참 이제 올려놓은 이 부채 한도 상한을 다시 또 올려달라 그러면은 이거 잘못하면은 감당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니까 상원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올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상원에서 얘기한 것 같이 임시 예산을 차라리 그것만 가지고 와서 하면은 거기에서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연준하고 공조를 이루어서 일단은 플레이북이라도 가동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좀 줄여보자. 한마디로 이게 상원의 의견인 것이 입장인 거고 미국 하원에서는 아이 그래도 우리가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이렇게 행정부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동력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장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절충이 좀 돼야지만 이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경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 당사자들의 네네, 그렇죠. 그 이해 대립에 가깝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을 서서히 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담만 받고 지수가 흔들리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어제 조금 큰 하락이 좀 나왔고요. 이러면서 좀 단기 이평선이 붕괴됐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네요. 네, 사실 일단 60일 이평선까지는 완전히 붕괴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120일 선을 이제 간신히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은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 과연 이번에도 다시 힘을 발휘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장 네네. 큰 이슈가 되는데 이 재미있는 것이 21선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미국 증시가 유동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서 다시 지금 치고 올라가 가지고서는 또 다른 그 피크를 한번 형성을 하고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서 다시 그러면은 재상승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힘은 과연 유동성이 얼마만큼 지금 가느냐. 즉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에는 자금은 많이 있고 또 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은 그만큼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될까 싶은 것도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은 존재를 한다라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곡점이 앞으로 이번 주 즉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이 이틀 동안의 장세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뉴욕 증시가 힘을 내면서 다시 좀 반등해 줄 수 있을지 유동성의 힘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둘러싼 잡음들이나 걸림돌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이 시간쯤 되면 늘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또 속보가 전해졌는데 북한이 어제부터 이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자, 거기서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여전히 군사 위협을 좀 가하고 있고 적대 정책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남북 통신 연락선은 좀 복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남북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뭐 우리 시장은 그전에도 지지부진했지만 더 힘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개파락 해놓고서는 간신히 이제 양봉이 나오고 마감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이 약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인 기관이 거의 양매도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거의 한 9,700억, 800억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수를 들어갔었거든요. 즉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받쳐주기 해가지고서는 자금을 더 추가로 투입을 했는데 지금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들어오기가 더 꺼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해서 네. 신흥국의 증시들은 앞으로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하락 압력이 계속해가지고서는 지속적인 이런 게 지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아무래도. 그래서 10월 초까지는 이런 지지부진한 장은 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일본 순환매 장세는 일단 탔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방금 나왔던 속보 같은 걸로 해서 대북주라든가 이런 그 관련된 순환매 관련 테마들은 돌아가고 있고 지금 여기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에 이 변곡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버텨주고 조금의 반등이라도 나오면서 이번 주를 마감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3020선의 지지선이 좀 강력하게 형성돼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선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데 오늘 내일 시장 어떻게 좀 버텨줄 수 있는지 힘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러본 말일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전 세계 경제를 들썩이게 하는 경제계 인사들의 말말말 확인해 볼 텐데요. 강민정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말말말 제가 모아왔습니다. 자, 지난밤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것이 일시적이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셀럽 오한다의 애널리스트들 이야기입니다. 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의 펀더멘털은요, higher prices, 더 높은 가격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hinese demand, 중국 수요가 아주 강력하고요. US,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공급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자, 천연가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supply problem, 공급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번 주 내내 가스 관련주들이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 급락 소식 그리고 가스비 동결 소식도 있어서 오늘장은 좀 대응하기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럼 소장님께 대응 전략과 이 원자재 가격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천연가스 가격이 오늘 조금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뭐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에 원자재,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계속 좀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받고 이제 다시 엠파동 그러니까 눌림목을 이제 잡았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몇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대신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가격이라든가 걸 지금 동결을 어느 정도 시켜놓은 상태인데 네. 이게 이제 가격 왜곡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잠시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관련 종목들은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정부 정책에서 수소 관련주를 미는데 이게 거의 다 또 천연가스 관련주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을 아마 연말까지는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천연가스 가격은 추세적으로 해외 전문가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셀럽 이야기 바로 갈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유명 경제학자인 칼 와인버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시스테믹,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압력이 아니라 일시적인 supply issues, 공급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 것, 또 물류 대란, 또 코로나19로 인한 장애 요인 등을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970년대 인플레이션과도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었을지 역시 소장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과거의 1970년대의 그런 초반에 그런 인플레이션과는 다르다라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여튼 70년대라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 미스터 와인버그가 얘기한 거는 우선 1차 오일 쇼크,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차 오일 쇼크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그 중동에서의 생산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네,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침체의 기미를 보였는데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촉발돼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나왔던 이런 거하고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그 석유에 조금씩 의존하고 있던 이 경제에서 갑자기 펀더멘탈 즉 기반이 됐던 석유가 붕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은 그 코로나 즉 어떠한 그 대규모의 역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재난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 구조적으로 어떤 것들 물론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가는 거긴 한데 이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나왔던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이 인플레이션을 가지고서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는데 단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너무 과다한 유동성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지만 잘 한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분의 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구조적인 뭐 길게 이어질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다른 의견이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미정 캐스터,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네, 마지막 셀럽은 캐시 우드입니다. 그의 매매 목록을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 화요일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녀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을까요? 자, 매매 리스트에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테슬라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테슬라는 그녀가 26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또 줌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를 유입하면서 각각 18만 주, 11만 주를 사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날 6% 하락했는데 역시나 저가 매수를 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자기의 입으로 $3,000까지 간다고 했던 테슬라, 왜 자꾸 파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이 캐시 우드의 매매 리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테슬라를 매도를 했고요. 다른 오히려 종목들을 좀 매수하면서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자, 테슬라 파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지금 속보를 막 보고 있는데 팔리 하피티아라는 최근에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투자자도 테슬라 처분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800 선 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팔았답니다. 네. 자, 테슬라 이제 점점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캐시 우드가 산 종목들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여기 뭐냐면은 SEC에서 이제 분기별로 헤지 펀드들에 대한 그 공시 자료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지분이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무조건 그 SEC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보고 이제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캐시 우드는 이미 사실상 일주일 전에 거의 다 팔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혹은 지금 더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변동 사항은 앞으로 좀 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언플로는 분명히 $3,000를 간다라고 해놓고서는 아마 투자자들이 몰려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물량을 떠넘기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그 기반을 잡지 않는다면 테슬라가 다시 올라갈 확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사실. 그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코인베이스나 줌 이런 걸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디지털 화폐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 이 코로나 관련 언택트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매수를 좀 더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입장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 저희가 늘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캐시 우드도 확실히 좀 성향이 바뀌었고요. 이렇게 테슬라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최근에 유명한 투자 구루들도 테슬라를 좀 던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체크를 잘 해보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중에 테슬라 그럼 오히려 저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그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계속 그 전기차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들이 굉장히 그 특히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차가 오히려 이쪽으로는 더 강하거든요. 특히 무서운 게 뭐냐면 버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야말로 로봇가 자율주행이 아니라 로봇이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려고 아예 발상 전환을 아예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지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테슬라가 정말로 혁신적인 자율주행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놓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의 상태에서는 횡보하거나 혹은 여기서 이제 상승 동력은 더 이상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자세하게 이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좋은 인사이트 뉴욕 시장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오늘 시장에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에코캡입니다. 에코캡과 그리고 이것의 대안주 2개까지 잠시 후에 공개할 테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에코캡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에코캡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요. 자, 어제 이 리비안의 힘을 받아서 상승한 에코캡, 전기차용 전장 부품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리비안에 공급하는 것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한 분은 더 간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하지만 이런 테마가 있지만 실적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에코캡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확인을 해보기 전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계속 조금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다시 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남한을 도발할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 표현을 했고요. 하지만 미국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군사 위협과 적대 정책을 본인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좋지 않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과연 오늘 남북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이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레번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캡을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에코캡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 뭐 이런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고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도 뉴욕 증시에 상장할 거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자, 어떤 분이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임순재 대표님이 먼저. 네. 임순재 대표님은 에코캡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어떻게든 급등을 했었던 건 좀 감안하시는 거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지금 에코캡 같은 경우 이제 전장 관련된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동차용 전선이나 와이어링, 하네스, 그다음에 뭐 밸브 소켓, 뭐 LED 모듈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하고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고요. 주요 납품처는 뭐 GM이나 중국 진리 자동차, 그다음에 SL 테네시, 마그나, 그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모비스까지 이제 납품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네.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 작년에 조금 실적 부진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좋아지면서 일단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주력 제품인 와이어링 관련돼서 이제 납품처가 조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는 뭐 납품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이제 모비스 관련 쪽으로도 좀 납품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LED 모듈 제품 같은 경우에 21년부터 모비스 멕시코 공장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 지역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부터는 이제 마그나에도 이제 LED 모듈을 뭐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강했던 게 이제 리비안 관련 리비안 출시 관련돼서 이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리비안이 9월 14일부터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지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R1T라는 그런 이제 픽업 트럭인데요. 네. 현재 그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월 같은 경우에 뭐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고요. 대신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는 삼성 SDI는 어저께 조금 뭐 그런 그 수혜를 부분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그런 모습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올랐었던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일단 주가는 뭐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 리비안에 관련돼서 뭐 납품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 외에 아직까지 리비안의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납품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쪽에서 판매량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리비안보다는 뭐 본질적인 실적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리비안이 상장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제 리비안과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셨는데 일단은 이 에코캡이 리비안에 뭘 납품하는 겁니까? 네, 대표님 얘기하셨듯이 와이어링, 하네스 네, 이쪽을 납품을 하는데 리비안은 솔직히 대박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 투자금 100억 달러 조금 넘게 받았는데 기업 가치 800억 달러. 네. 뭐 한 1년도 안 돼서 8배 수익이네요. 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높은데 근데 리비안 상장과 함께 어제 관심을 크게 받았던 쪽이 뭐 공조를 하는 세원 그리고 또 대유 에이텍, 대원화성 뭐 상한가 들어갔죠. 네네. 이쪽은 시트 쪽인데 이 부분이 앞서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그렇게 높은 쪽일까라는 부분들. 특히 앞서 시트나 마찬가지로 공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쪽들이 그렇게 뛰어난 마진을 가지고 리비안의 확장세가 실적을 그대로 견인할까라는 부분들은 아직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리비안이 상장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더 있나요?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상장과 아니면 상장을 통해서 더 투자를 하고 픽업 이제 트럭의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적인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하기에는 단순히 상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움직이는 부분은 일단 대부분 종목들이 다 시총이 1,000억대가 안 되는 종목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취약할 때 뭔가 이슈를 찾아서 테마를 만들어갔던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주가 글로벌 쇼티지 쪽에서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야 그때 추세가 단단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적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반기 적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시총이 800억대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코캡에 대한 두 분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리비안과 엮이면서 단기적으로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찍히고 판매가 이제 많아지는 그런 것들이 숫자로 반영되어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에 좀 그친 상황이다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해석도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세에 나온 자동차 부품주 말고 자동차 관련 종목 중에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좋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지 대안주를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코캡의 대안주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부품 납품처를 확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인 DIC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이 흐름, 여기에서 돋보일 수 있는 기아를 오히려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습니다. DIC와 기아,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인 DIC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김민수 대표님, 그럼 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뭔가 실적이 괜찮은 그런 종목일까요? 네, 리비안보단 테슬라가 먼저다. 네. 네. 이렇게 보게 되면 테슬라에 공급을 하면서 실적이 변하고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동력 전달 장치죠. 이쪽에 기어와 셰프트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쪽인데 네. 과거 농기계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부분 쪽으로 확대를 한 상황들인데 특히 국내 이제 지게차라고 그러죠. 네. 3대 메이커의 중요한 부품 트랜스미션 이쪽을 공급하면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들도 눈길이 끌고 있고요. 네. 또 소형 택배 전기차도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게차, 택배차, 약간 물류 쪽이죠. 온라인 커머스가 확대되면서 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감속기 기어나 쉬프트 부품이 테슬라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만 개 100억 규모, 솔직히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시작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되는 흐름들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현대차의 전기차 쪽으로도 납품하면서 실적이 변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으로는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계속 악화되는 추세가 나오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이 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225억대로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 추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적어도 한 400억대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총이 2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부품주의 대부분의 흐름들도 지금 거의 직전 저점대에서 간당간당한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출하량과 관련된 쪽에서 고민이 많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하량이 변화하면서 자동차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쪽에서 출하량 중심의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IC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테슬라 쪽에도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실적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동차의 시장, 대형 메이커들의 판매가 좀 늘어나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DIC를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뭐 거기에 부합하는 걸까요? 임순재 대표님이 대형 자동차 업체 기아를 오히려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부품 관련 쪽도 뭐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가격 탄력성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단이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완성차에서 출하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뭐 부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아를 갖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뭐 상반기 실적이 좋다는 건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뭐 지금 뭐 SUV 관련된 차량의 이제 판매량이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월에서 8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스포티지 같은 경우 6만 6천 대, 그다음에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 6만 1천 대, 소렌토도 이제 5만 8천 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SUV가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또 이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또 이제 친환경된 부분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전기차 EV가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에 지금 출고된 국내 출고된 게 이제 1,900대 정도 지금 출고가 됐는데요. 아마 10월부터는 유럽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현재 유럽 내에 지금 각종 자동차 매체에서 지금 상당히 높은 관심하고 호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더불어 이 유럽 내 20개국에 한 7,300대가 지금 사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출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전 예약이 되어 있고요. 출시가 된 이후에 뭐 진짜 물량을 보고 실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관심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제 돌아다니는 걸 한번 봤는데 뭐 디자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세련되고 이쁜기 때문에 아마 유럽 사람들도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전기 트럭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그렇죠.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리비안도 뭐 나오는 게 전기 픽업 트럭인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픽업보다는 그냥 일반 전기 트럭이 좀 더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 전기 트럭인 봉고 3 EV가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한 5,250대가 팔렸고요. 작년 대비 한 2.3배 정도 이제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금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내년 4월부터 전기 트럭이 아니면 화물차로 운수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물차도 아마 전기 트럭으로 많이 바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일단 기아 전기 트럭으로 일단 도입을 이제 확정이 됐고요. 일부 이제 조금씩 배송 차량을 전환하는 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하게 움직이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제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목적의 이제 그런 이제 운반 체계에 관련돼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아를 선정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EV6도 그렇고 기존의 차량도 잘 팔리고 있고 전기 트럭도 역시 길거리에 다녀보니 최근에 화물차가 전기차인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가치까지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바로 임순재 대표님께 일단 가격 전략을 먼저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기아도 그렇고 이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가가. 네.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뭐 전략. 이렇게 이제 재미가 없던 건 아까 이제 김윤수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량이 좀 들쭉날쭉하다라는 게 가장 네. 큰 원인 아닌가 싶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옆으로 좀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7만 한 5천 원대에서 9만 원대 지금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박스권의 하단 근처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8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뭐 지금 8만 원 이하 가격대에서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목표 가격은 박스권의 이제 고점 수준인 9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박스권 하단인 7만 4천 원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주셨고요.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의 DIC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패턴이 직전 저점 때는 이탈을 안 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또 빠르게 올라갈
상황의 거래량은 아직 안 보인다는 쪽에서 일단 약간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한 5,400원대 밑에서는 저점 매수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목표가보다 중요한 게 손절가 같고요. 한 네네. 4,900원대 정도가 이탈되셨을 때는 조금 더 위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바라보되 그래도 한번 일어서기 시작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 6,500원대 정도는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주의 대표주의 변화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IC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고 가자라는 의견, 가격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대안주 두 가지, 기아와 DIC,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